안녕하세요. 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1편에서는 강제 수용소라는 환경에서 수감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빅터 플랭클이 그 가혹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찾아보는 인생책이 되었는지, 그것이 느껴지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가 수용소 문을 통과할 때 모자를 벗으라는 구령이 떨어졌다. 민첩하게 행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차없이 발길질이 가해졌다. 춥다고 허락 없이 모자를 귀까지 눌러 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 마누라들이 지금 우리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쪼록 그네들은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으면 좋겠구먼. 그 말에 나는 나의 아내를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빙판길에 엎어지고 넘어지며 몇 마일을 가는 동안 우리들은 서로 부축하고 이끌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을 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앞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자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감시병이 달려와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그 후 곧 내 영혼은 수감자 신세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물으면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드디어 작업장에 도착했다. 우리는 전날 일했던 배수구로 위치를 찾아서 갔다.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불꽃이 일어났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즉 그의 내면적인 자아 안에서 그 가장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가 실제로 존재하든 않든 혹은 아직 살아있던 죽었든 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굳건한 내 사랑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면 생활이 보다 심화되어 갈수록 과거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자신의 끔찍한 주위 환경을 망각하기도 했다. 만약 아우슈비츠에서 바바리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되던 도중 석양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잘스부르크 산의 상상봉을 기차의 쇠창살 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누가 보았다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것이다. 아니,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리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수용소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키 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게 했다. 뒤려의 그 유명한 수채화처럼.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 공장을 짓는 데 동원됐던 바로 그 숲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삿바닥에 앉아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밖으로 몰려나갔다.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에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후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문득 누군가 속삭였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으련만. 그날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은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이 세상을 초월해 있음을 느꼈다.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이 들렸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 그림처럼 서 있던 농가에 불이 켜졌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강제수용소에 예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뿐만 아니라 유머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놀랄 것이다. 비록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하고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다른 무기였다.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옆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야기 소재는 우리가 풀려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풀려난 후 어느 날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는 그 집 안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밑바닥에서 퍼주세요.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사물을 유머러스하게 보려는 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면서 터득한 하나의 요령이다. 고통이 도초에 도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도 이런 삶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병든 사람을 요양소로 호송할 때 내 이름, 즉 내 번호가 리스트에 올라갔다. 의사가 몇 명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요양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전 비슷한 호송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호송되는 환자들이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용소에서 호송될 환자 중 자원에서 야간 작업반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호송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82명의 사람들이 자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후 환자 호송 계획이 취소됐다. 그러나 82명은 야간 작업반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야간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곧 2주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두 번째로 환자 호송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 계획이 환자들의 남은 노동력을 쥐어짜려고 하는 건지 가스실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요양소로 보내려는 것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평소 나에게 호감이 있던 주치의가 다가오더니 나를 리스트에서 빼도록 당직실에 얘기를 잘 해두었으니 당직실로 가보라고 말했다. 나는 작업반에 편성된다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 봉사를 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나는 흐리멍텅한 세월을 보내거나 끝내는 비생산적인 노동자로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보다는 의사로서 나의 동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돕는다는 것이 보다 뜻있는 일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지 희생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나로서는 그럴 수 없노라고 대답했다. 나는 운명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것을 배웠노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의 두 눈에 연민의 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없이 악수를 청했다. 그 악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작별인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나의 막사로 되돌아왔다. 거기에는 나의 절친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는 정말 그들과 함께 갈 텐가? 그는 슬픈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떠날 작정이라네.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솟았다. 나는 그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나는 내가 해야 할 어떤 일, 나의 유언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으로 아내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물론 자네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내가 날마다 수시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주게. 기억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녀를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세 번째는 나와 그녀의 짧은 결혼 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것,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일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었다고 전해주게.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자네와 내가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이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네는 자네 부인을 다시 찾기라도 했는가? 그리고 아마도 기억하겠지. 자네가 어린애처럼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씩 외우게 하던 일을. 그 이튿날 아침 나는 수송되는 환자들과 더불어 그 수용소에서 떠나왔다. 이번에는 계책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가스 처형실로 보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양수용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그 수용소에서는 우리가 새로이 도착한 수용소에보다 더 격심한 기근 현상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하고자 발버둥 쳤지만 결국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것이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페르시아의 어느 돈 많고 권세 등등한 실력자가 하루는 한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화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했다.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하인은 주인에게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을 치겠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승낙했다. 하인이 허겁지겁 말을 타고 떠났다. 주인이 발길을 돌려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죽음의 신과 마주치게 됐다. 그러자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느냐고 물었다. 죽음의 신이 자신은 그를 위협하지 않았으며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그가 아직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이 됐다. 전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들을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대규모 수송작전이 진행되었다. 수용소 당직자와 카포, 요리사들은 모두 도망갔다. 갑자기 수용소 문이 닫히고 어느 누구도 도망칠 수 없도록 철조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와 함께
불태워질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친구와 함께 두 번째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친구가 숲에서 며칠 지낼 동안 먹을 빵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수용소 문이 활짝 열렸다.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번쩍번쩍 빛나는 알루미늄 차가 천천히 점호장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 대표가 도착한 것이다. 수용소와 수감자들은 그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렇게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은 자유에 대한 기대 속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일까? 그날 밤 나치 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수용소를 비우라는 명령을 했다. 마지막 남아있는 수감자들은 중앙 수용소로 보내진 다음 그곳에서 48시간 안에 스위스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전쟁 포로들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나치 대원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망설이지 말고 트럭에 타라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곳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트럭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심하게 아프거나 약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다. 내 친구와 나는 마지막 그룹에 속해 있었고 이 그룹에서 13명을 뽑아 끝에서 두 번째로 오는 트럭에 태우기로 되어 있었다. 트럭이 도착하자 주치의가 13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중에 우리의 이름이 없었다. 뽑힌 13사람이 트럭에 올라타고 우리 둘은 뒤에 남아야 했다. 놀라고 화가 나고 실망해서 주치의에게 따졌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을 했다.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마지막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며칠 동안 흥분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 기간에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시끄러운 대포 소리와 총소리에 잠이 깼다. 예광탄이 터지고 막사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었다. 전선이 코앞에까지 온 곳이다. 드디어 총격이 잦아들고 아침이 밝았다. 수용소 문에 있는 깃대에서 하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여러 주가 지난 후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운명이 우리를 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 깨달았다. 그것이 특히 생사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날 밤 자유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친구들은 트럭에 실려 그 수용소로 이송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사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다. 사진으로도 군데군데 불에 탄 동료들의 시선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또다시 테헤란에서의 죽음을 생각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했고 대신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길로 가도록 한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생사를 가로지르는 결정이었다. 사람들은 이때도 운명이 자기 대신에 결정해 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을 회피하는 태도는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몇 분 동안 이런 문제는 항상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때 그는 지옥의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나 역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전선이 우리 수용소에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의사 출신 동료와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우리는 상한 감자 몇 알을 구하고 이미 다른 수용소로 옮겨져서 텅 비어있던 여자 수용소로 뛰어들어가 배낭을 구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던 환자용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음식을 받아먹는 그릇과 죽은 발진티푸스 환자에게 상속받은 벙어리 장갑 한 컬레, 아우슈비츠에서 뺏겨버린 원고를 다시 쓰기 위해 속기부호로 쓰여있는 종이 몇 장, 이런 내 소지품을 챙기고자 한 것이었다. 나는 마지막 회진을 빨리 끝냈다. 환자들은 막사 양쪽에 깔아놓은 널판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어느덧 나는 유일한 내 고향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의 삶은 그의 심한 증세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나의 의욕에 찬 충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탈출하겠다는 의도를 내 자신에게도 숨기는 조심성을 보이고 있었지만 내 고향 사람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지친 음성으로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도 탈출하기로 했나요? 나는 부인했다. 회진이 끝난 후 나는 다시 그에게 되돌아갔다. 그는 다시 절망적이고 해숙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지 모르게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마음도 자연 꺼름칙해졌다. 그래서 나는 내 고향 친구에게 당신과 함께 탈출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던 꺼름칙한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갑자기 운명을 내 자신의 손으로 잡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막사 밖으로 뛰어나가 함께 탈출하기로 했던 의사 동료에게 탈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연한 태도로 환자 곁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고 말하자마자 그 꺼름칙했던 감정이 사라졌다. 나는 앞으로 이어질 나날들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막사로 돌아가 내 고향 사람의 발끝에 있는 널판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이어 나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열에 들떠있는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수용소에서 수감자가 입은 정신병리적인 상처를 정신요법이나 정신위생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치료하려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면의 힘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수감자 중에 몇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목표를 찾아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으로 이렇게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기대를 갖기 위해 때때로 자기 마음을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음에도 인간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긴 행렬에 끼어서 수용소에서 작업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날씨는 매우 추웠으며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우리를 사정없이 후려치곤 했다. 나는 계속하여 우리의 이 비참한 삶 때문에 끊임없이 이는 조그만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무엇을 먹게 될까? 특별 배급으로 한 조각의 소시지라도 나온다면 그걸 한 조각의 빵과 바꿔 먹을까? 2주일 전에 보상으로 받았으나 아껴두었던 한 개피의 담배를 한 그릇의 수프와 바꿀까? 한쪽 신발끈이 끊어졌는데 끈을 대신할 철사를 어디서 구하지?
시간 안에 작업장에 가서 평소에 내가 일하던 작업반에 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다른 작업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약한 감독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매일 긴 행렬에 끼어서 작업장까지 가지 않고 수용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카푸는 없을까? 그 카푸와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가 매일같이 시시각각 그런 하찮은 일만 생각하도록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다. 갑자기 나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 강단에 서 있었다. 앞에서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내가 강연하는 모습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어떤 고참 관리인은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수용소로 들어온 전쟁 소식을 보면 그날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3월 29일 그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아주 높이 올랐다.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의식마저 잃고 말았다. 3월 31일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겉으로 드러난 증세는 그가 발진 티푸스로 죽었다고 판명되었다. 용기와 희망과 같은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런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 고참 관리인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는 몹시 절망했으며 잠재해 있던 발진 티푸스균에 대항하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는 마비됐고 그의 몸은 병마의 희생양이 됐다. 이것은 후에 수용소 주치의에게 들었던 말과도 일치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는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치의는 이 기간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 기후, 전염병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이것은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위생학적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다. 수감자를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려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즉 목표를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슬프게도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은 곧 파멸했다. 모든 충고와 격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했고, 더 나아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것이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제들, 즉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이 개개인마다 다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는 다른 사람, 그와는 다른 운명을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어떤 때는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때로는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 각자의 상황들은 그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단 하나만 있는 법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고통은 우리들의 과제로 변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코 그 과제에 등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성취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기회라는 것은 바로 시인 릴케가 다음과 같이 읊케한 원인이 된다. 헤쳐나가야 할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가. 모든 개인을 구별하고 개인의 실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이성과 유일성은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못지않게 창조적인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던져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석방이 된 며칠 후 어느 날 나는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 시골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장이 서는 읍을 향해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종달새가 푸드득하니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는 기뻐서 부르는 종달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주위 몇 마일 안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땅과 드넓게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종달새가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공간만이 있었을 뿐이다. 문득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갑자기 나는 무릎을 털썩 꿇었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이나 이 세상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한마디뿐이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또는 그와 같은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를 이제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 시간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2편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가 아내와의 내면의 대화를 하는 장면의 묘사,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장면, 그의 영혼이 어둠을 뚫고 나와 세상을 초월해 존재함을 느끼는 장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죽음을 피하게 되는 장면, 해방이 된 후 드넓은 들판을 걷다가 저절로 무릎을 꿇는 모습 등이 책 아움에게는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조던 피터슨의 말처럼 심오하고 근본적입니다. 강제 수용소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삶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빅터 프랭클은 삶과 인간 중에서 누가 질문자인지를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랍니다. 인생이란 삶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자신만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이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